희미의 왜 젊은 시절이 아니라 좀 어린 시절이 나왔을까 생각을 했을 때 아이랑 잘 놀거나 아이 마음을 이해하려면 부모가 퇴행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애랑 놀려면 같이 유치해지지 않으면 애랑 하는 게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이제 바로 퇴행인데 선택적 퇴행이죠. 안녕하세요, 쿠쿠닥스입니다. 오늘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영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탑에 들어가기 전에 마히토라는 아이는 어떤 아이였던 것 같으세요? 이제 어머니가 너무 트라우마틱하게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은 이 어린아이는 충격이고 고통이었을 텐데 여기 만화에서는 그런 아이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장면이 나오지를 않잖아요. 아버지는 새엄마 데리고 와서 너희 새엄마다 인사해라 통보하고, 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핸들링 해야 될지 모르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태였을 것 같아요. 안으로만 쌓이고 침잠하고 꾹꾹꾹꾹 눌렸다가 이제 폭발하고. 영화 중에서도 계속 이제 그 장면을 막 떠올리는 장면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하잖아요. 아, 얘가 큰 트라우마에 시달렸구나. 이제 두 번째로는 새로운 가정에 결합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저택에 이제 들어가는데 웬 외가리가 나와서 이렇게 쫙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얘가 드디어 이제 정신이 맛이 가고 있구나. 왜냐면 실제로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갑자기 뭐 부모님이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와요. 와가지고 아, 이제부터 이 사람이 너의 아빠야. 이 사람이 너의 엄마야. 이렇게 불러 하고 와가지고는 이제 아이들이 엄청나게 혼란스러워하고 한청이나 환시 뭐 이런 것들이 생기거나 우울감이 심해지거나 자해나 이런 것들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저는 맨 처음에 외가리도 환상인 줄 알았어요.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그 11살 아이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물론 당연히 그 나이 때 죽음에 대한 인식을 하긴 하지만 엄마가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믿고 싶어 하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다 보니까 엄마가 살아있다는 말에 혹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마히토가 친구들이랑 싸워서 막 이렇게 옷이 더럽혀지고 있는데 들어오다가 돌을 집어서 자기 머리를 이렇게 내리친 거, 자해를 한 거죠. 이제 그게 마히토의 심리 상태를 되게 단적으로 보여준 것 같았어요. 이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게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있었던 건데 자녀가 부모한테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아빠가 이제 새엄마야 받아들여 그러면 네 하고 받아들인 게 그 시대의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아이가 아버지한테 반항 혹은 저항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그런 거밖에 없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수동공격적인 태도,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마히토가 힘들고 화가 나 있고 아빠를 공격하고 싶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이 아이가 표현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인정받지도 못하고 공감받지 못하고 하면서 그런 감정들은 보통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해소되지 못하고. 해소되지 않은 감정들은 그건 어떻게든 그거는 분출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쌓여 있다가 거기에 이제 활용점정으로 아이들한테 막 맞았잖아요. 그 분노가 이제 폭발을 한 거죠. 근데 분노 폭발할 때 보통 두 가지잖아요. 그 분노가 밖으로 향하거나 내 자신을 향하거나. 그래서 이제 내 자신을 향한 그런 분노로 그렇게 이제 나타난 거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프로젝션이라고 그러죠. 이제 스스로의 감정을 이제 상대방한테 투사하는 거거든요. 내가 되게 지금 공격성이 있고 내가 너무 분노에 차 있는데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 그런 건 이제 우리가 투사라고 하는데, 이제 외가리가 나를 공격한다. 제가 지금 나를 되게 안 좋게 보고 있다. 먼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탑이라는 공간이 마히토가 겪은 청소년기의 방황의 어떤 시공간적인 무대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 외가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꼬드기잖아요. 너 이거 진짜 확인해보지 않을래? 뭐 오면은 확인할 수 있어. 우리가 이제 청소년기에 친구들이 꼬드기잖아요. 괜찮아, 한번 해봐. 담배 한번 펴봐. 술 한번 먹어봐.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야. 약간 이제 이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뭔가 청소년기의 방황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제 마히토 그 외가리에 의해서 탑이라는 공간에 들어가서 막 엄청난 방황과 모험을 하는 그런 시공간으로 느껴져서 성장의 공간이 될 수도 있는 의미로 저는 좀 봤습니다. 나를 배우는 자는 죽는다, 그 문구 앞에서도 그냥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청소년기의 특징이 뭐죠? 죽음이 나를 피해갈 것이라는 그런 생각. 원래 조용하던 아이들, 얌전하던 아이들도 청소년기 되면 막 거리낌 없이 안 좋은 행동을 하거나 위험한 행동들을 하는데 마치 마히토가 그 청소년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처럼 저는 좀 보여졌었습니다. 거기서 다른 조력자들을 만났잖아요. 젊은 키리코를 만났고 젊은 키리코가 알려주잖아요. 너 혼자였지만 사실은 너 혼자가 아니고 여러 못 가기
인형들 보면서 목각 인형들이 너 돌봐주는 사람들이니까 너는 그냥 건드리지 말고 잘 자 라고 하면서 엄마 희미도 결국 그 펠리칸이나 위기의 상황들에서 불을 피워서 결국은 나를 지켜내주잖아요. 또 외가리도 나중에는 앵무새로부터 구해주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세상이 내 혼자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나를 도와주는 존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왔구나. 청소년기 초반에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했지만 결국 부모의 존재, 주변의 조력자들의 존재, 어른의 세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키리코, 엄마, 외가리 이 셋의 도움이 없으면 탑에서 살아나가지를 못하잖아요. 죽었을 거 아니에요. 키리코는 전 선생님 같다고 느꼈어요. 스킬을 알려주는 거예요. 야, 이렇게 분해해야 돼. 이거 위험하니까 거기 가면 안 돼. 선생님 같은 존재. 그 다음에 이 외가리가 좀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건 진실된 친구가 아니에요. 맨 처음에 막 꼬드겨, 거짓말하고요. 가끔씩은 문제를 풀어갈 때 꼼수를 쓰기도 해요. 약한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어요. 막 다차원적인 모습의 그런 친구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모든 일을 막 우직하게 다 정면으로 다 맞설 수는 없잖아요. 16대1 싸울 수는 없단 말이야. 16대1이면 도망가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외가리가 그런 친구의 느낌이 좀 났어요. 교활한 면이 있지만 청소년기를 보낼 때는 그런 친구도 좀 필요하다. 조금 요령 피울 줄 알고 가끔씩은 거짓말을 해도 어떻게 보면 그런 친구가 청소년기에는 필요한 친구가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보기는 했어요. 마지막으로는 엄마, 모성. 혼란한 청소년기를 잘 넘어가려면 좋은 친구와 선생님과 엄마의 좋은 역할이 필요하다. 키리코도 그렇고 희미도 그렇고 아이한테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아무도 선택을 강요하지 않아요. 아이가 그냥 하도록 내버려두고 지켜보기만 하거든요. 만약에 정말 위험한 상황이 생겼다 이러면 그때는 구출을 해줘요. 그런 모습에서 이상적인 부모의 역할, 아이에게 선택하는 걸 두며 책임을 지게 하되 정말 위험할 때는 구출해주는, 뒷감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청소년기에 좋은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희미의 왜 젊은 시절이 아니라 좀 어린 시절이 나왔을까 생각을 했을 때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가 자기 어린 시절하고 만나야 되거든요. 아이랑 잘 놀거나 아이 마음을 이해하려면 부모가 퇴행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적 퇴행이죠. 뭐 애랑 놀려면 같이 유치해지지 않으면 애랑 하는 게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이제 바로 퇴행인데 자기 아이가 힘든 청소년기를 겪고 있다 말이에요. 부모들은 그러면 힘든 청소년기를 안 겪어봤을까요? 겪어봤겠죠. 다 어느 정도 알 거예요. 그런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모도 마치 어린 시절인 것처럼 돌아가는 상황이 돼서 아이를 이해해주고 다독여주고 옆에 있어주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것 때문에 엄마는 더 어린 시절의 엄마로 나온 거 아닌가. 마이토가 돌에는 아기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전에는 마이토가 굉장히 깍듯하게 인사하고 모든 사람한테 감정을 딱 배제한 채 지내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기를 표현한 게 아닌가. 순수하지 않다 혹은 뭐 나에게 아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나 이런 거를 감내하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너무 감내하지 못하면은 다 부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일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나는 그러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거나. 근데 여기서 주인공 이제 나도 아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건 그만큼 자신의 안 좋은 모습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거나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제 과거력을 보면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진로 문제로 처음에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과학을 했다가 근데 이게 능력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쪽 길로 가서 제3세계 이쪽으로 또 확 가서 그쪽 학문도 막 석사도 하고 다시 또 과학자의 길로 가려고 이제 그렇게 딱 갔거든요. 실험실에서 열심히 하는데 행복하지는 않은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 앞길이 잘 보이긴 해요. 훤한 길이고 좀 넓은 길이고 그렇긴 한데 행복한 느낌은 안 드는 거예요. 꾸역꾸역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연락을 받은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저희 어머니가 건강을 아주 완벽하게 회복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아, 사람이 내일 죽을 수도 있는구나. 내가 만약에 내일 죽는다면 오늘 여기서 있을 이 하루를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만뒀어요. 내일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일을 찾다가 지금 정신과 의사 이 상황까지 이제 어쨌든 된 건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살 것인가 대답을 한다면 내일 죽어도 후회하지 않게 살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박수 치면 됩니다. 기립박수 칩니다.